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28일 금요일,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젯밤 미국 증시가 추수감사절로 휴장한 가운데 뚜렷한 하락 요인 없이 등락이 크게 엇갈린 모습이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이 2조 원가량을 순매도하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1.5% 내린 3,926 기록했고요. 오늘 그간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인 코스닥 지수가 껑충 뛰었습니다. 3.7% 급등한 912.67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투자 심리 끌어올렸고 종목별 개별 이슈 더해지면서 강세 흐름 이어갔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외국인 매도세가 압력 더하면서 5원 70전 오른 1,470원에 이번 주 거래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6.1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비주의 러블러브 띄워드리면서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 문을 열었습니다. 임현주님께서 오늘은 소장님 영 스타일이시네요 하셨는데, 네, 사실 제가 20년 된 후드티를 입고 왔습니다. 예전에 대학교 때 입던 학교 후드티인데 그냥 입어보고 싶더라고요. 네, 금요일이니까. 네. 전희경님 안녕하세요. 처음 출석해봅니다. 유익한 시간 보내고 싶어서 왔어요. 아유, 잘 오셨어요. 전희경님. 정말 유익한 방송이고요. 들으면 들을수록 아는 게 많아지고 보이는 게 많아지는 그런 방송이랍니다. 앞으로도 자주 만나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고요.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와 소통 원하시는 분들은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 무료 어플은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소개도 해드리고 추첨해서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1교시는 차에 관한 모든 이야기 방과후 차차차. 2교시는 여행하면서 다른 나라 속사정까지 들여다보는 삶은 여행. 오늘의 목적지는요. 남아프리카 내륙에 위치한 나라 짐바브웨입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영국은 이맘때면 내년 나라 살림 계획을 담은 예산안을 발표합니다. 이번 예산의 핵심은 한마디로 증세 없는 증세였는데요. 이 중 가장 큰 부분은 소득세율과 과세 구간을 그대로 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물가 상승으로 임금이 오를수록 더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고 더 높은 세율 구간으로 올라가는 구조가 되죠. 가만히 있어도 세수를 늘릴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고가의 주택과 배당 같은 자산소득과 도박세, 주세에서는 세금을 더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을 두고 경제성장 전략은 없고 재정상 숫자만 맞춘 예산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매년 예산안 발표일이면 항상 뉴스 기사에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바로 재무장관이 관저 앞에서 카메라를 향해 빨간 가방을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입니다. 영국에서는 레드박스 또는 예산안이 담겨 있다고 해서 버짓박스라고도 불리는데요. 무려 160년 넘게 이어진 전통입니다. 당시부터 재무부 장관은 예산과 재정 정책에 대한 연설문을 빨간 가죽 가방에 담아 의회로 가져가 발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빨간색은 오래전부터 영국 정부와 왕실이 공식적인 의미로 쓰는 색이거든요. 그런데 1868년 조지 워드 헌트 장관이 의회에서 예산안을 발표하기 위해 가방을 열었는데 세상에 연설문을 집에 두고 온 겁니다. 영국 언론이 이 실수를 며칠 동안 대서특필하면서 단단히 망신을 당했죠. 이 일이 있고 난 뒤 재무장관들은 예산 발표 날마다 관저를 나오면서 이번엔 문서 제대로 챙겼습니다 라는 의미로 기자들을 향해 가방을 높이 들어 보이기 시작한 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레드박스는 2011년 새 가방이 제작되기 전까지 무려 170년 동안 51명의 재무장관이 물려받아 썼다고 하네요. 영국 정치인들이 전통을 참 좋아하긴 하죠. 그런데 결정적 실수마저도 오랜 세월 이어지는 전통으로 만든 걸 보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작은 반성과 책임에서 비롯되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매주 금요일마다 자동차 세계로 떠나는 드라이브 방과후 차차차. 오늘도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가 안내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번 주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서 크게 주목하고 있는 업데이트가 하나 있었죠. 어떻게 보면 본격적인 자율주행 경쟁의 서막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도 나오던데 어떤 업데이트였어요? 글쎄요, 이게 과연 자율주행 경쟁의 서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두고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네. 한 가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고 또 경쟁사들도 굉장히 좀 많이 좀 집중해서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테슬라의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인 FSD라고 하는 게 이제 감독형 버전으로 우리나라에 공식적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입니다. FSD가 풀 셀프 드라이빙. 그렇죠. 네. 사실 이 FSD는 테슬라에 있어서는 이제 먼저 도입이 됐었던 이제 오토파일럿이라고 하는 기능과 함께 어떻게 보면은 시그니처 같은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테슬라 코리아가 굉장히 힘 주어서 홍보를 해 오기는 했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 기능의 성능이라든가 자율주행의 단계 같은 논의가 어떻게 되는가 이런 것들과는 좀 아예 별개로 네. 굉장히 좀 많은 논란 자체를 만들어냈던 그런 기능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출시로 인해서 이런 논란들을 조금 좀 잠재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 그런 것들이 좀 같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SD가 완전 자율주행이라는 건데 그 뒤에 감독형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누가 그래도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FSD라는 게 이제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명칭 때문에 완전히 자율주행으로 이루어지는가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들이 조금 있는데, 네. 사실 이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이 기능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자율주행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아니고, 테슬라에서 자체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이제 사람이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있고 감독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게 있는데, 감독을 해야 되는 기능이 이번에 배포가 됐고, 그거의 이름이 정확한 명칭은 슈퍼바이즈드 FSD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말로 번역을 하니까 감독형 FSD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FSD가 테슬라의 시그니처 기술이라는 거는 굉장히 유명한데, 논란이 있었다는 거는 조금 의외인데 어떤 논란이에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정말 자율주행이냐라는 것들에 대한 논란이 일단 하나가 있었고요. 네. 또 한 가지 논란은 사실 요 FSD가 공짜가 아니거든요. 옵션입니다. 네. 그것도 꽤 비싼 옵션이에요. 근데 이 옵션을 가지고 소비자들이 너네 FSD 지금 제공을 못하고 있잖아, 우리가 산 FSD 값 돌려줘 하고 환불과 관련된 소송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이 환불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보면요, 사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도 이 FSD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옵션을 좀 꽤 비싼 금액을 내야만 하게 되는데, 이 판매 가격이 시기라든가 모델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하지만 가장 저렴했을 때는 한 400만 원 정도, 지금은 한 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거의 한 평균 400에서 900 사이에 대한 금액을 내고서 이 기능을 기다려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네. 근데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지금은 이제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구가 사라지긴 했지만, 당시만 하더라도 FSD 곧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문구가 같이 적혀 있었어요. 곧 사용할 수 있다는 거는 아직 안 됐는데 일단 네. 선결제 방식으로 네. 한 거예요? 사실 근데 그 선결제 방식이 테슬라가 굉장히 자주 썼던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모델 3, 모델 Y 이런 차 출시를 할 때도 우리 조금 더 저렴한 테슬라 낼 건데 일단 결제하고 기다려 볼래? 이런 식으로 해서 계약금을 상당히 좀 많이 가져갔었던 게 사실은 테슬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FSD에서도 동일하게 했던 거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테슬라가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차를 판매하기 시작을 했던 게 2017년이었거든요. 네. 그때부터 이런 문구를 계속해서 써왔어요. 그러니까 2017년부터 지금까지 따지면 거의 8년이 지나게 된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차를 평균적으로 바꾸는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점점 짧아져서 이제 네. 10년이 채 안 되잖아요. 네, 사실 차의 수명 자체, 그러니까 처음에 출고가 돼서 폐차할 때까지는 거의 15년에서 18년 정도를 운영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네. 사람들이 실제로 갖고 있는 거는 5년에서 7년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출시를 할 때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부터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8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차를 좀 빨리 바꾸는 분들이라면 이미 차를 한 2번은 바꿨을 그런 그러네요. 시간인데, 곧 나온다고 해서 나는 FSD를 샀어요. 근데 내가 차를 바꾸고 싶은 생각이 들거나 바꿀 때까지 못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금액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소송이 진행이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너 입장에서는 곧 된다 그래서 난 이거 샀는데 안 됐으니까 돌려줘, 이렇게 소송을 내게 된 거죠.
그렇군요. 아니 진짜 8년이나 기다렸는데 차 바꿀 때까지 그거를 사용하지 못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할 만하죠. 아까 두 가지 논란이 있다고 했는데 또 하나 자율주행 여부라고 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에요?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FSD라는 거는 사실 그냥 이름입니다. 네. 이 기능의 이름이고 이 FSD가 정말 자율주행이냐라고 하면은 사실은 그렇진 않거든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다른 차에서도 나왔었던 그런 문제점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흔히 반자율주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반자율주행의 반이 2분의 1을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떤 걸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실 그게 굉장히 애매했었거든요. 애매하네요. 네, 사실 자율주행의 단계를 나눌 때 미국의 자동차 기술학회라고 하는 SAE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곳들이 이 SAE의 기준에 따라서 자율주행에 대한 단계를 나누고 있는데 0단계에서부터 5단계까지 좀 구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3단계부터는 레벨 3부터는 완전한 자율주행의 단계로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0단계, 1단계, 2단계는 그냥 주행 보조 기능이에요. 네. 그런데 이 2단계하고 3단계의 사이가 딱 중간이 되다 보니까 2단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자율주행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 중에서 한 절반 정도는 왔다는 뜻이니까 우리가 반자율주행이라고 부르자라고 이야기가 됐던 건데 그게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는 자율주행이 된다라고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한 건데 네. 여기에다가 테슬라가 FSD라고 하는 이름을 쓰다 보니까 특히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약간 좀 얼리 어답터인 분들이 좀 많이 계시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거는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다른 브랜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주행 보조 기능과는 좀 달라, 결이 달라, 레벨도 달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테슬라의 FSD라고 하는 것이 자율주행이다 혹은 아니다. 자율주행까지는 아니고 그냥 첨단 주행 보조 기능의 한 단계다. 이렇게 나누게 되는 의견이 나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FSD가 어느 정도의 기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사실 부분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레벨 부분 2단계. 자동화. 네. 레벨 2단계에 해당하는 거를 부분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FSD는 요 레벨 2에 해당을 하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상시에는 결국에는 사람이 개입을 해야 되는 장치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완전 자율주행이 이름이지만 실제로는 레벨 2 부분 자동화 단계다. 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밖에 없겠어요. 확실히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FSD는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는 자율주행이 맞다 아니다. 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은 아니다. 네,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가끔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네. 테슬라의 FSD는 다르다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사실 테슬라 홈페이지에서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FSD는 운전자를 위한 주행 보조라고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보조이지 자율주행 기능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FSD는 자율주행 기능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네. 지금도 이제 현재 제공되는 기능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감독이 필요하고 차량 자율주행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공식적으로 이제 문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FSD는 자율주행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적용된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독형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 뜻은 보통 이제 완전 자율주행이면 사고가 나도 책임은 이제 제조사가 지게 되는데 네. 이 단계라는 거는 사고가 나도 책임은 운전자한테 있다는 거죠. 아직까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레벨 3 이상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시험용 차 같은 것들을 제외를 한다면은 다 운전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시범 운영이 되고 있는 차들 중에서도 그 나라의 법규에 따라서 특히 우리나라로만 예를 든다면은 우리나라에서는 레벨 3나 레벨 4에 해당하는 시험용 차 같은 경우에도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감독형이라고 부른다는 거는 비감독형도 있다는 건데 이게 차이가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도입된 거라면 이 감독형 이거는 FSD를 구매한 이 테슬라 오너들은 모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사실 테슬라가 선보였던 여러 가지 서비스들 중에서 사이버캡이라고 부르는 이제 로봇 택시 형태가 하나가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아마 올해 초였을 거예요. 올해 초에 공개를 한 건데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스티어링 휠, 그러니까 핸들도 없고요, 페달도 없고요, 그냥 의자만 있습니다. 운전자가
어느 쪽에 앉는다 이런 개념이 없는 차인데 이 차에 적용되어 있는 게 사실은 비감독형 FSD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비감독형 FSD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판매 승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범 운영만 되고 있는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배포가 되지 않은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단은 지금 이 FS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7번째로 좀 배포가 된 나라고, 앞서서 미국과 캐나다 그리고 중국,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호주, 네덜란드까지 총 앞서서 6개 국가에 배포가 됐었는데 네. 우리나라 포함 총 7개 국가가 모두 감독형으로 지금 배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FSD가 풀렸다, 우리 어느 나라에서는 쓰고 있다더라 하면 다 FSD 감독형이 사용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분들만 쓸 수 있냐? 사실은 조건이 꽤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쓸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게 현실이기도 합니다. 아, 그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가 그럼 쓸 수 있는 거예요? 참 힘들죠. 네. 굉장히 이제 조건도 따져보면 조금 힘든데 총 3가지 조건을 충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차대 번호가 5로 시작을 하거나 네. 혹은 7로 시작을 해야 됩니다. 무슨 차대 뜻이지? 번호는 자동차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건데 네. 맨 앞에서 시작하는 숫자는 어느 나라에서 생산이 됐는가를 표현을 해주는 그런 문구거든요. 5로 시작이 되는 차대 번호는 미국에서 생산된 차고 7로 시작하는 차들은 이제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생산이 된 차들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미국하고 중국에서 생산된 차들만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경험을 해보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들어온 테슬라여야만 한다라는 게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될 거고요. 네. 두 번째 조건은 보통의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 연식 변경이라든가 상품성 개선 혹은 부분 변경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테슬라는 하드웨어의 버전이라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겉 모양은 똑같을지라도 안에 들어가 있는 칩이라든가 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 어떤 버전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이 하드웨어의 버전을 구분을 하게 되는데 지금 가장 최신이 2023년 1월부터 배포가 됐었던 하드웨어 4가 적용된 차들이거든요. 네. 이 하드웨어 4가 적용된 차들만 이 FSD를 사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 하드웨어 4가 적용된 차는 모델 S라고 하는 최상위 세단 모델과 모델 X라는 최상위 SUV 모델 2가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조건은 FSD가 이 차에 귀속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건데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테슬라가 FSD를 곧 한다고 하니까 나는 샀는데 나는 차를 팔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이 FSD는 나한테 남아있는 게 아니라 차에 붙어서 같이 팔려나가게 됩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산 시점에서 내가 그 차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FSD를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테슬라 판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거는 중국에서 생산된 모델 3와 모델 Y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 조건을 다 충족하는 차들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그러겠네요.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진짜 많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얼마나 될까요? 사실 사용 조건을 확인하신 분들은 또 속았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국내 테슬라 판매량을 보면은 이제 모델 S하고 모델 X 그리고 아직 공식 배포는 아니지만 사이버 트럭까지도 이 FSD를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지금 이야기는 나오고 있는데 네. 작년 1월 그러니까 24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모든 차종들의 요 3개 차종들의 판매량을 합치면 682대가 판매가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23년 1월부터 하드웨어 4가 적용된 차들이 판매가 됐으니까 이런 것들을 다 합쳐도 1000대가 채 되지 않는 대수가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국내 테슬라 전체 판매량을 보면은 1%도 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때 이렇게 뭐 인터넷이나 이렇게 SNS 보면 이제 실제로 이렇게 해본 사람들, 사용해본 네.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후기는 전반적으로 어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점은 테슬라 오너분들 중에서는 얼리 어답터인 분들이 꽤 많다 보니까 네.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분들도 좀 많이 계세요. 아하. 그래서 이런 후기에 그런 것들이 조금 녹아져 있을 수 있다. 그런 거는 좀 참고를 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저도 영상들을 대부분 다 찾아봤거든요. 네. 일단은 꽤 잘 가요. 잘 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조금 아쉬운 포인트들이 있기는 합니다. 예를 들면은 주차장 입구를 잘 못 찾는다던가 아니면은 하이패스 차선으로 들어갔는데 사람이 있는 곳으로 빠져나가려고 한다던가 어허. 아니면은 이제 버스 정류장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는 버스 정류장이 하얀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이거를 주차장으로 인식을 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어. 그런 경우들이 아직까지는 좀 있기는 하지만 생각보다는 좀 잘 가는 모습들 좀 보여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도로를
이제 처음 달리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학습된 내용들이 늘어나게 되면은 좀 더 많이 개선이 되지 않을까, 그럴 좀 수 있는 그렇게 좀 기대를 할 부분이네요.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비슷한 수준의 기능으로 본다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HDA2라고 하는 기능들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데, 요거하고 최근에 이제 한국 GM에서 도입을 하기 시작을 한 게 슈퍼크루즈라고 하는 비슷한 수준의 이제 주행 보조 기능들이거든요. 네. 요 세 가지 기능들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경쟁을 할 건지 그거를 좀 지켜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저희는 브레이브걸스의 운전만에 듣고 2교시로 돌아올게요.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용호님, 아까 전에 어뉴스에서 그 영국의 레드박스 히스토리, 비하인드 스토리 해드렸는데, 영국처럼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을 전통으로 포장해서 반복하는 것도 참 좋은 듯요.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하여튼 영국이 참 전통을 사랑해요. 정치 안에서 그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제 뭔가 전통을 계속 살려온 것들이 많은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어뉴스에서 또 전해드릴게요. 조동희님, 대학생 어소장님 보려고 부랴부랴 보라를 켰습니다. 제가 오늘 그 대학생 때 입었던 후드티 입고 왔다고, 20년 된 후드티 입고 왔다고 했는데,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 좀 깨끗하지, 사실 이제 손목 이런 데는 바베큐 하다가 안 지워지는 숯 묻어있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어딥니까? 네. 유튜브로 아미톰님께서 12년째 같은 차 25만 킬로미터 탔어요. 우와, 테슬라 FSD 풀리면 자동차 바꿀까 싶어요. 오, 한번 12년째 같은 차 타시다가 테슬라로 완전히 진짜 거의 타임슬립 하시듯이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939년에 발간된 만화책 한 권이 최근 경매에서 무려 134억 원에 낙찰되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만화책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출간 당시 가격은 단 10센트였지만 이 영웅이 주인공으로 처음 등장한 단독 시리즈라는 희소성 덕분에 가치가 폭등했는데요. 이 영웅은 미국 대공황 시기에 등장해 대중에게 꿈과 희망을 전했고 80년이 넘은 지금도 꾸준히 영화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퀴즈입니다. 최근 경매 최고가를 기록한 이 만화책의 주인공으로 크립톤 행성 출신의 빨간 망토가 상징인 이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슈퍼맨, 2번 스파이더맨, 3번 배트맨. 보기 중에 망토를 착용한 사람 2명이 있죠. 그중에 빨간 망토가 상징인 히어로를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여행 전문 PD가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이야기를 듣다 보면 어느새 현지인들의 일상이 눈앞에, 삶은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어방목 특파원 탁재영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응홀로 서브나. 오늘 아프리카 가는구나. 오늘 아프리카네. 안녕하십니까, 탁PD입니다. 네, 오늘 네. 아프리카 가는 거 맞죠? 맞습니다. 네, 제가 방금 한 게 짐바브웨에서 쓰는 인사말이에요. 응응 이러시던데. 거기가 그런 발음들이 많아요. 사람 이름에도 이런 거 들어간 거 많고, 그냥 M으로 시작하면 응이나 응으로 시작해야 되고, 아하. N으로 시작하면은 응으로 시작해야 되고,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지금? 여기 이제 짐바브웨도 다민족 국가인데 네. 한 70% 정도는 이제 쇼나족이에요. 쇼나족.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큰 민족이 은데벨레족인데, 네. 쇼나족은 이제 응올로. 응올로. 네, 은데벨레어로는 이제 사우보나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고요. 네. 은데벨레 말로 어떻게 지내세요? 약간 귀여워요. 어때요? 운자니? 안자니? 이것도 아니고 운자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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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짐바브웨는 그러면은 뭐 쇼나어 이런 걸 써요? 아니면 영어를 써요? 뭐를 써요? 주요 영어가 언어. 통용되고요. 대도시에서는 네네. 뭐 영국 식민지 시간이 꽤 길었으니까 그래서 뭐 여행할 때는 영어가 생각보다 잘 통하는구나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어쨌든 공용어는 이제 쇼나어입니다.
아, 그렇군요. 짐바브웨 하면 사실은 아프리카 국가라서 많이 뭐 들은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많이 귀에 익은 게 빅토리아 폭포. 맞습니다. 빅토리아 폭포. 어때요? 그러니까 제가 짐바브웨를 오늘 소개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아프리카 여행의 넘버원 버킷리스트. 그러면 또 이 빅토리아 폭포를 줄여서 빅폴이라고 하는데 네. 이 빅토리아 폭포를 꼽는 분이 많으시죠. 가서 보면은 정말 뭐 가 보셔야 됩니다. 이게 일단 높이가 한 108m, 네. 그다음에 폭이 1.7km. 그래서 이게 우와. 커다란 단층이에요. 공중에서 네. 보면은. 108m. 네, 그래서 그냥 땅이 갑자기 쫙 갈라져 있는 쪽으로 강이 흘러오다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와,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이게 현지 이름도 멋있습니다. 네. 모시오와뚜냐. 모시오와뚜냐? 예, 천둥 치는 연기. 이게 원래 이름이에요. 근데 그 폭포 정말 장대한 폭포의 장면과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네네. 와,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어떤 느낌 들어요? 실제로 마주했을 때는 일단 몸이 젖을 각오를 좀 하셔야 됩니다. 물보라가 쫙 계속 피어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카메라면 이런 거 계속 젖어요. 그래서 뭔가 그 미스트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근데 그 폭포가 미리 보이기도 전부터 네. 진동이 느껴져요. 진동. 와. 뭐 하는 그런 그 저주파 진동이 느껴지고 저 멀리서 벌써 물보라가 쫙 피어오르고 있어. 가서 보면은 이제 그 장관이 펼쳐져 있는 거죠. 나이아가라 폭포도 이렇게 배 타고 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도 빅토리아 폭포도 뭔가 그런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요. 빅토리아 폭포는 일단은 짐바브웨 쪽에서 보게 되면 그 장관을 네. 조금 한 발짝 떨어진 상태에서 보는 느낌이고, 그다음에 이제 건너편이 그 잠비아거든요. 네네. 그래서 잠비아에서 보게 되면은 바로 위에서 이렇게 고개 내밀고 볼 수 있게 돼 있고, 그래서 잠비아 쪽으로 들어가시게 되면 계절이 잘 맞으면, 네. 그래서 수량이 너무 많거나 그러지 않으면 여기에 그 악마의 풀장이라는 게 있어요. 네. 보기에 진짜 무섭습니다. 악마같이 깊어서 그런 거, 깊이를 알 그게 수 아니라 없어서? 이 폭포 바로 위쪽에 이런 그 계속 물이 깎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바위 구덩이 같은 게 있는데 네. 거기에 물이 조금 고여요. 네네. 그래서 풀장처럼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가서 뭐 고개를 이렇게 조금만 내밀면 거기에 폭포가 자기 바로 옆에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악마의 풀장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그 이미지들이 계속 나옵니다. 와, 무섭겠네요. 네. 진짜. 그렇군요. 근데 아까 잠깐 지나가다 말씀하시긴 했는데 빅토리아 폭포가 이 네. 계절에 따라서 수량이나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네. 언제 가는 게 가장 장관을 볼 수 있어요? 뭐 언제 가도 사실은 수량이 계속 이렇게 많긴 한데, 네. 근데 이제 건기가 한 8월에서 12월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걸 감안하시고 가시면은 건기 때 그나마 수량이 조금 적다. 그래서 이제 그 잠비아 쪽으로 들어가셔서 나는 그 악마의 풀을 꼭 가봐야겠다 하시는 분은 건기에 가시는 게 또 맞겠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여기 그 빅토리아 폭포를 또 즐기는 방법 중에 하나가 여기 이제 번지 점프도 있고요. 폭포에서요? 절벽이니까 이게.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래프팅도 있고요. 와. 여기 래프팅이 세계에서 급류가 가장 심한 그런 래프팅입니다. 모든 게 하드코어네요. 네, 모든 게 하드코어고, 네. 그다음에 저는 여기 가서 그때 이제 촬영 목적이긴 했는데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골지 스윙이라는 걸 했어요. 그거는 뭐죠? 그래서 골지라는 게 이제 영어로 골지 그러면 큰 계곡을 골지라고 그러는데, 네. 거기에다가 이 와이어 로프를 가로질러 가지고 하나를 딱 매놔요. 네. 그래서 그 와이어 로프의 가운데에 내가 매달리는 줄이 있는 거예요. 상상하고 그래서 있어요. 번지 무서워. 점프는 그 밑으로 바로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네. 골지 스윙은 그 계곡의 중심을 향해서 왔다 정말 이렇게 갔다요? 약간 비행을 하는 거죠. 와, 엄청나네요. 그럼 발 밑에 어떤 장면이 보여져요? 일단 지금 잘 기억하고 싶지가 않은데 어떤 그 강의 그 밑에는 좀 잔잔해요. 네네. 그래서 폭포는 조금 더 상류 쪽으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일단은 그걸 하시면은 정말 평생 가는 그런 이야기거리 하나 얻으실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이런 거 저런 거 나는 다 됐고, 네. 그냥 돈 좀 내고 좀 평화롭게 보려다 그럼 헬리콥터 타시면 됩니다. 헬리콥터 타고도 네네네. 그렇게 장관을 볼 수 있군요. 한 13분 정도 조금 짧다 싶긴 한데, 어쨌든 그 전경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건 사실 공중에서 보는 거겠죠. 우리가 아프리카 여행은 사실 그렇게 좀 생소한 부분이 없지 않아 네. 있어서 아프리카 생각하면 뭔가 오지, 뭐 사파리 뭐 이런 생각만 있긴 한데 짐바브웨도 뭔가 도심 같은 데 가면 네. 조금 많이 발달돼 있고 좀 화려하고 그래요?
일단 수도가 하라레라고 하는데요. 네. 여기는 뭐 도심 느낌은 나요. 근데 완전히 무슨 대단한 뭐 이렇게 서울 생각하시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죠. 근데 이제 완전 최중심가에는 그래도 제 생각에 한 10층짜리 빌딩이 있는 그런 그 정도의 느낌? 네. 한 우리가 발전돼 한 뭐 8, 90년대 정도의 서울이라고 그런 생각하면 돼요? 느낌이었어요. 네. 그렇구나. 근데 또 서울까지는 아니고 네. 한 천안 8, 90년대 천안 뭐 그런 느낌이었을까? 네. 그런 느낌이군요. 야, 근데 사실 짐바브웨가 또 그 네. 유명한 게 그 2000년대 초중반 맞아요. 초인플레이션,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맞습니다. 겪은 나라잖아요. 그래서 막 지폐 단위가 거의 막 100조 달러짜리도 네. 나오고 공이 막 몇 개인지 네, 모를 네, 정도로 그런 게 나와서 네. 사람들이 관광하는 사람들이 그걸 일부러 사오기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 집에도 한 장이 있습니다. 얼마짜리 근데 있으세요? 이제 이 짐바브웨 그러면 자동으로 특히나 네. 이제 조금 연배 되시는 분들은 무가베라는 이름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무가베? 로버트 무가베, 독재자. 아. 그래서 이분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어요. 네. 거의 세계 최장기간 독재자였는데 이 양반이 이제 자기 좀 인기가 떨어지고 이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을 하냐면은 백인 농장주들.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짐바브웨가 농업 생산량도 꽤 되거든요. 네. 그래서 백인들이 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걸 싹 뺏어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인기는 엄청 올라갔는데 그때부터 이제 경제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죠. 왜냐하면 네. 그나마 그 백인 농장주들이 뭐 이제 식민 잔재이긴 하지만 농장을 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붕괴가 되니까 그 하이퍼 인플레라고 네. 하나요? 그래서 이제 뭐 걷잡을 수 없이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니까 자고 일어나면은 공 하나 더 붙어 있고 자고 일어나면 공 하나 더 붙어 있고 이러니까는 이제 제일 마지막에 나왔던 그 액면가가 제일 큰 지폐가 네.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 네. 와, 그럼 짐바브웨 가면은 네. 그냥 뭐 빌리어네어는 금방 되겠네요. 근데 이 100조 달러로 네. 빵 한 덩이 살 수 있었대요. 빵 한 덩이. 네. 그러면은 이제 아이고 예진이 과자 하나 사 먹어라. 500억 달러다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 그럴 수 있겠네. 저희 집에 50조 달러짜리 지폐는 50조 달러.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영어에 듣도 보도 못하는 그런 표현들을 막 써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빌리언 밀리언 다음에 빌리언이고 빌리언 다음에 트릴리언 다음에 질리언 와. 뭐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표를 막 만들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했던 게 아직까지 남아 있고 어허. 그래서 지금 사실은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이제 진정되기 시작한 게 달러를 쓰면서 좀 진정이 됐거든요. 미국 달러. 네, 미국 달러를 쓰면서 네, 아무래도 화폐 가치가 종이 조각이 되면 그래서 달러를... 그 직후에 가면 이렇게 액자에다가 네. 그 지폐들을 쫙 넣어서 그 초고액면가 지폐들을 넣어서 뭐 하나에 뭐 10달러에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또 이게 수집의 대상이 돼가지고 네. 가격이 좀 올라가서 지금은 100조 달러 하나가 뭐 한 30달러 뭐 이렇게 한답니다. 오, 그렇구나. 서지현 님도 저희 집에도 있어요. 서지현 님도 백만장자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뭔가 그 돈 기운을 주는 데는 꽤 좋은 기념품으로. 선물이긴 합니다. 네. 거의 뭐 약간 한 뭐 10억 달러 이런 거는 예. 이거는 기념품으로 가지세요 하고 주겠네요. 거기서. 보통 관광을 할 때는 그러면 미국 달러로 다 통용되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렇군요. 물가는 어때요? 그러면 가장 최근에 다녀오셨을 때 실제로 물건 가격. 그래서 제가 갔을 때도 어쨌든 경제 위기의 한 복판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는 상당히 고가로 운영되던 여행 상품 같은 것들이 네. 꽤 저렴하게 좀 나와 있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사파리를 갔었는데 네. 굉장히 보면 이제 영국 좀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게 방학 때나 뭐 네. 휴가 때 오는 이제 그런 숙소였는데 그래가지고 하나하나가 다 방갈로로 돼 있고 그러니까 방갈로가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네. 좀 중저가 숙소를 방갈로라 그러지 이 방갈로가 영어에서는 그 독립 가옥으로 맞아요. 굉장히 좀 비싼 맞아요, 그런 숙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자는데도 뭐 그렇게까지 비싸다는 느낌은 안 들었었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사파리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하면 그 광개 국립공원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아하. 그래서 뭐 이렇게 듣기에는 또 우리말처럼 비슷하게 들리긴 하는데 그냥 이름이 황개입니다. 황개. 한 개. 네, 여기가 아프리카에서 코끼리 밀도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1제곱킬로미터당 뭐 한 3마리? 그러니까 아주 높은 확률로 이야. 코끼리 떼를 볼 수 있는 곳이죠. 오, 그렇군요. 보통 짐바브웨에서 밥 한 끼 먹는다 생각하면 얼마 정도 우리 돈으로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돈으로 그건 이제 또 어떤 식당에 가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일 것 같고요. 그러니까 관광객 상대면은 보통 백반. 그냥 백반이면은 사실 우리 돈 뭐 한 2,000원 주고도 먹죠. 2,000원, 1,000원 주고도 먹을 수 있는데 그런 데는 좀 각오를 하셔야 되고 좀 이제 파리도 많이 날리고 이제 코끼리랑 같이 먹어야 되고 돼지랑 같이 먹어야 되고 뭐 그런 느낌인 거군요. 이 비닐봉다리 이렇게 날아다니고 있고 뭐 이제 그런 데고. 네. 근데 이제 관광객들 상대 그런 식당 가시면은 뭐 10달러에서 50달러 사이까지 뭐 이렇게 천차만별이겠죠. 그렇군요. 네. 우리 아까 잠깐 얘기하기는 했는데 짐바브웨도 아프리카 다른 국가들처럼 대표적인 다민족 다언어 그렇죠. 국가인데 네. 실제 이제 부족마다 네. 아까 얘기해 주셨는데 쇼나족 네.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 어떤 생활이나 문화 면에서 어떤 특징이 있어요? 일단 쇼나족은 과거에 굉장히 찬란한 문화를 일궜던 네. 그런 문화 민족입니다, 진짜.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 그러면 오해하는 게 굉장히 미개하고 문화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고 다 아직 뭐 이렇게 나무 비벼가지고 불 피우고 막 그런 거를 이렇게 상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 쇼나 민족 같은 경우에는 벌써 11세기부터 13세기에 걸쳐서 18,000명이 같이 모여 사는 그런 아주 엄청난 거주지를 만들었던 그런 민족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레이트 짐바브웨 유적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그레이트 짐바브웨가 이게 이제 짐바브웨라는 그 국명의 그 유래가 된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짐바브웨가 돌로 된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한 7제곱킬로미터 정도 되는 그런 지역에 일단 거대한 성벽이 있어요. 근데 그 성벽의 만듦새가 뭐 마추픽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꽤 정교합니다. 뭐 이렇게 틈바구니에 뭐가 안 들어갈 정도로. 그래서 여기 보면 엄청난 탑도 있고 그래서 정말 여기 많은 사람들이 여기 아주 집단 거주를 했겠구나. 그래서 저기는 뭔가 지도자가 살았던 곳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딱 보이는 그런 곳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가 무역을 딱 틀어지고 있었어요. 네. 이쪽 지역에. 그래서 놀라운 사실은 여기에서 중국 도자기가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13세기 때의 중국 도자기가 여기서 출토가 돼요. 그러니까 중국 상인들이 여기까지 왔었다는 거죠. 여기는 내륙 국가잖아요. 내륙이죠. 그런데 그러면은 남아공이나 모잠비크 이쪽 동쪽으로 통해서 바닷길로 이렇게 해서 동쪽 왔다는 거야? 해안으로 중국 함대가 왔었을 거고 아하. 그래서 그 해안가에서 무역이 됐던 중국 도자기가 이제 중간 상인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었을 거예요. 아프리카까지. 네. 그리고 이 쇼나 민족이 그 조각품이 정말 놀랍거든요. 네. 이 쇼나 조각이라 그러면은 유럽에서도 굉장히 그 수집하는 분들이 많고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양평에 있는 아프리카 네네네. 박물관 여기 가시면은 쇼나 조각을 또 많이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쇼나 조각은 좀 놀라운 게 보면 굉장히 복잡한 돌 조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오팔석 이런 거 굉장히 경도가 높은 돌 같은 걸 이용해 가지고 하기도 하고 네. 뭐 나무에다가 하기도 하는데 나무도 보면 이제 에보니 나무라 그래 가지고 이게 돌보다 더 딱딱한 나무가 있어요. 그런 걸 가지고 조각을 하는데 무슨 특별한 설계도나 플랜 같은 게 없어요. 프리스타일로 조각을 시작을 하는데 이 숙련된 장인들은 그 석재를 그 재료를 딱 보면 그 안에 있는 그 최종 결과물이 벌써 딱 보이는 거죠. 이야. 그래서 거기에서 필요 없는 분들을 자기는 이렇게 그냥 제거해냈을 뿐인데 엄청난 조각품이 나오는 거예요. 어떤 스케치가 없어요. 스케치가. 영감으로 조각을 네. 하는. 그래서 이 사람들 조각하고 있는 걸 보면 좀 놀랍습니다. 그렇군요. 짐바브웨에서는 뭘 맛있게 드셨어요? 가셔서? 사실 여기 아프리카 보면은 음식이 뭐 나쁘진 않던데 전 먹어봤더니 어디 음식 드셔보셨어요? 저는 그냥 남아공하고 그쪽 주변 네네. 음식을 해외에서 네. 다른 데서 먹었는데 저는 입에 맞던데. 네, 아니 여기 음식 꽤 먹을만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 사자라는 게 있고요. 사자? 네, 사자가 옥수수 가루 가지고 이렇게 풀같이 만들어 먹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사실 이렇게 갖고 다니기도 굉장히 편리하고 그냥 옥수수 가루예요. 근데 그 옥수수 가루를 솥에다가 뿌리고 물을 좀 부은 다음에 계속 저으면서 가열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약간 찰기가 있는 옥수수 찐빵처럼 돼요. 그래서 그 사자만 먹는 게 아니라 네. 뭐 이제 물고기 요리 같은 것도 먹고 뭐 고기 요리 같은 것도 먹고 하는데 뭐 이제 물고기 작은 생선 같은 거 튀기거나 토마토 소스에다가 조리한 걸 이제 은동고라고 네. 하고 이것도 은으로 시작한 은동고라고 그러네요. 하고요. 그다음에 뭐 소고기, 염소고기, 닭고기 이런 것들 가지고 이제 니야마라는 요리 만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조물조물 해가지고 손으로 먹는데 네. 이 먼저 사자를 손에 이렇게 딱 뜬 다음에 약간 이렇게 중간을 약간 이렇게
손가락을 꾹꾹 눌러서 약간 접시처럼 만들어요, 손 안에서. 아하. 그래서 거기에다가 또 요 고기도 고기 넣고. 같은 걸 이렇게 해가지고 입에다가 이렇게 쏙 집어넣는 거죠. 거기에 뭐 곁들일 전통주 있어요? 여기가 또 놀라운 게 막걸리랑 똑같은 게 있습니다. 막걸리. 그래요? 치코키야나라는 게 있는데 이 네. 치코키야나가 옥수수랑 수수, 기장 이런 거 가지고 만드는 그런 막걸리예요. 만드는 법이 거의 똑같아요. 오. 예, 그래가지고 그 곡물 재료 가지고 뭐 이렇게 찌든지 해가지고 가열해가지고 여기에도 여기 나름의 누룩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섞어가지고 큰 항아리 같은 거에다 넣어놓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지역 마을을 갔었는데 네. 일로 와봐라 그러더니 들어가자마자 전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냄새 때문에. 치코키야나. 네네네. 그렇군요. 야, 오늘 아프리카 짐바브웨 한번 탁재영 PD님과 여행해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탁재영 PD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 최근 경매에서 134억 원에 낙찰되며 세계 최고가 만화책이 된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냐는 질문이었습니다. 크립톤 행성에서 온 히어로 빨간 망토가 상징. 정답은 1번 슈퍼맨이죠.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2613님, 5655님 그리고 임현준님 그리고 스페셜 당첨자 4번 놀아줘라고 해주신 정재규님께는 커피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어예진의 반가워 목돈 연구소 끝곡 놀아줘의 슈퍼맨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